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잼 뉴스 2020년 3월의 첫날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2월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임대소득에 대해서 오늘 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임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죠. 이런 분들 대충 아주 쉽게 이제 가정을 할 수 있는 그 임대예가 보증금 1000에 월세 50, 1000에 50 오피스텔인 경우가 가장 뭐 쉽게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 월세를 받으면 임대소득세를 얼마 내는지 한번 계산을 간단하게 해보면서 경우의 수에 따라서 어떤 혜택을 받고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는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또 전략을 짜서 임대소득세를 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일단 뭐 다들 이미 제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을 구분하는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임대소득세가 나한테 이제 과세가 되는지 부과가 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되겠죠.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1주택이 바로 1000에 50을 받는 오피스텔이라면 이런 경우는 임대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1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그 주택으로 월세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내가 2주택을 현재 갖고 있다. 현재 2주택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그 2주택 중에 한 곳에서라도 월세를 받고 있다. 라면 과세 대상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 영상을 잘 보셔야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한 채는, 그러니까 두 채를 갖고 있는데 한 채는 지금 본인이 살고 계시고 한 채는 아까 1000에 50으로 월세를 받고 있는, 이런 경우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겠고, 혹은 본인은 어떤 집에 전세로 살고 계시고 두 채를 하나는 아예 전세를 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1000에 50 월세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채 다 월세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모두 다 어쨌든 내가 2주택인데 2주택 중 한 집이라도 월세를 받고 있으면 본인의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3주택을 갖고 있는데 일단 내가 3주택을 갖고 있는데 한 채라도 월세를 받고 있으면 그러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채 모두 월세는 없어요. 근데 전세예요. 세 채 중에 한 채든 두 채든 세 채든 전세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그 전세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을 넘는다. 이런 분들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1주택 보유자면 그 1주택에서 뭘 해도 일단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2주택 보유자인 경우에는 그 중에 한 채든 두 채든 월세를 받고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되고요. 3주택 보유자이면 그 3주택 중에 한 곳에서라도 월세를 받고 있으면 과세 대상, 그리고 그 세 곳 중에 한 곳이라도 혹은 세 곳 중에 이제 전세를 주고 있는 그 전세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주택 중에서 모두가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주택 중에서 고가주택,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임대를 놓고 있는 그런 분들은 역시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1주택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리고 그 1주택이 해외에 있는 주택이고 거기서 임대소득을 받고 있다. 역시 이 경우도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1주택은 아니고 2주택, 3주택 보유자 중에 월세가 있거나 전세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 초과하면 대상이다. 그리고 1주택이 고가주택인 1주택에서 월세를 받고 있으면 그러면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전에 올렸던 그 임대소득세 과세, 전면 과세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임대소득세를 계산하려면은 어떤 비율이 적용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록 임대주택인지 아닌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록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지자체와 세무서 모두 등록한 그런 임대주택을 뜻합니다. 단순히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아니고요. 지자체까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케이스를 등록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이고요. 세무서만 등록한 경우에는 미등록으로 지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등록,
임대 사업자 이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두 군데에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 군데만 등록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필요경비율 60%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세무서 두 군데를 모두 등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자체와 세무서 모두 두 군데 등록해야 필요경비율 60%를 적용받고요. 지금 렌트홈 사이트에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지자체와 세무서 두 군데 모두 등록이 되니까요. 그분들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세무서, 국세청에서 이제 등록하신 분들, 세무서에서 등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미등록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필요경비율 50%를 적용받게 됩니다. 필요경비율이라는 것은 내 임대 수입, 그러니까 여기서는 월세 50만 원이죠. 월세 50만 원이면 연이면 600만 원이 되는데 그 중에 이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빼주는 그런 비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다 등록하신 분은 60%를 빼주기 때문에 600만 원 중에 360만 원을 빼주고 240만 원에 대해서만 수입으로 본다는 것이고요. 여기는 50%를 빼주니까 300만 원에 대해서 일단 수입이 생겼다라고 이제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인가 아닌가를 따져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는 이제 등록하신 분들, 아까 지자체와 세무서 두 군데 모두 등록하신 분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 등록하신 분들은 기본공제 400만 원을 적용받게 되고요. 미등록이신 분들은 기본공제 200만 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본공제는 무조건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은 기본공제이지만 주택 임대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어떤 직장인이 1050인 오피스텔을 월세를 내고 있다. 이런 분들은 연봉이 3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분들은 다른 종합소득이 2천만 원을 넘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분들은 아까 앞서서 등록 임대주택은 필요경비율 60%를 적용받았고 미등록 주택은 50%를 적용받았는데 그래서 여기는 240만 원, 여기는 300만 원이지 않았습니까? 월 50만 원일 경우에 등록 여기서 기본공제까지 받으면 400만 원이 빠지니까 사실상은 여기는 제로가 되겠죠. 수입 소득 금액이 제로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만약에 200만 원이 빠지게 되면 100만 원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 것도 내가 등록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등록하거나 말거나 혹은 미등록인 게 뭐 크게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자, 분리과세인가 아닌가 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옵션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연 2천만 원이 넘지 않는 주택 임대 수입이 연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분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2천만 원을 넘는 분들은 무조건 이제 종합과세가 되고 있는데요. 2천만 원 미만인 분들,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과세가 되시는 분들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분리과세는 무조건 세율, 단일 세율 14%가 적용되고요. 종합과세는 세율이 그 과세 표준에 따라서 6%에서 42%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종합소득 자체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마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는 사실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6%라는 가장 낮은 구간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는 무조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무조건 14%이지만 여기 종합과세인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이면 그러니까 내가 뭐 차 떼고 포 떼고 여러 가지 해서 이제 세무당국에서 저한테 매기려고 하는 최종 과세 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를 적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1,050 그 월세 수입만 있는 상황이고 다른 수입이 거의 없다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임대소득이 연 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래저래 떼고 필요경비를 떼고 이래저래 떼면 그 과세 표준이 1,200만 원을 넘을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죠? 애초에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은 종합과세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다는 거죠. 물론 다른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조금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고 종합과세의 경우에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필요경비율을 아까 이제 무조건
그 등록은 60%, 미등록은 50%가 적용됐었는데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내가 장부를 작성한 게 있으면 장부로 신고하겠다 싶으면 실제 지출한 그 비용을 필요경비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추계 신고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단순 필요경비율 60%가 적용될 수 있겠고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하나 다른 것이 기본공제가 아니라, 기본공제는 해당되지 않고 일반적인 우리 소득공제 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뭐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신 분들은 종합과세를 선택하시는 것을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일단 한번 어쨌든 주택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택하기 전에 한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종합과세를 했을 때는 이 정도 나오고 분리과세를 하니까 이 정도 나오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소형주택인가 아닌가도 좀 세금을 다르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다만 이 소형주택인가 아닌가 변수의 하나가 전제 조건은 등록인 경우에, 등록의 케이스에 소형주택인 경우에는 이제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산해 보실 수가 있고요. 미등록이신 분들은 이 소형주택인지 아닌지는 고려, 염두에 둘 대상이 아닙니다. 자, 소형주택은 뭐냐? 국민주택 규모이고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주택이라는 것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그런 주택을 임대 등록한 그런 케이스를 말하는 것이고요. 기준시가라는 것은 그 임대 당시에, 임대 개시일 당시에 이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을 넘지 않는 케이스여야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기준시가라는 것은 이제 공시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4년 임대 등록을 한 단기 주택인 경우에는 30% 임대소득세 감면을 받게 되겠고요. 8년 이상의 장기로 등록하신 분들은 75% 감면 혜택을 받게 되니까요. 등록하신 분들은 내가 소형주택인지 아닌지도 한번 따져보시고,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뭐 거의 임대소득세를 뭐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대소득세만 따지면 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인지 아닌지 현재 나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셔야 되는데, 직장가입자이신 분들은 뭐 거의 뭐 그냥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미 지역가입자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들도 뭐 크게 뭐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타격이 크신 분들이 현재 피부양자로 계신 분들인데요. 현재 피부양자로 계신 분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건보료를 내지 않죠. 건보료가 빵원인데 이분들이 이제 임대소득이 오픈이 되고 그것들이 세무당국을 통해서 건보공단에 넘어가게 되면 건보공단에서 이 사람 소득이 있었구나.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시킬지 상실시킬지를 따지고 되고, 거기서 만약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면 이분은 이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기존의 빵원이었던 게 예를 들어서 월 10만 원만 이제 부과가 되더라도 연으로 하면 12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아주 큰 액수가 되는 겁니다. 네, 아까 뭐 월 5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연 6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한 월 10만 원씩만 나온다고 쳐도 월 50만 원 월세의 거의 20%를 건보료로 내는 셈이니까 이 타격이 사실은 가장 크다고 봐야 됩니다. 임대소득세는 이따가 다음 장에서 계산을 해드리겠지만 사실 임대소득세는 이거에 비하면 건보료에 비하면 조금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현재 건보료가 어떻게 돼 있고 이게 바뀔지 안 바뀔지 이 부분을 좀 유의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1000에 월세 50인 이 오피스텔 임대인의 경우는, 자, 만약에 8년 장기 임대 등록을 한 그런 상황이다. 그런 경우에는 필요경비율 60%를 적용받고요. 그리고 내가 이 임대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 연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본공제 4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연 600만 원인데 필요경비율 60%를 제하면 40%에서만 적용을 하니까 240만 원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400만 원 기본공제가 되면 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세금을 매겨야 될 그 과세 표준이 빵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소득세도 빵이 되겠죠. 정부가 연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전면 과세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 분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율 그리고 기본공제를 통해서
차감이 되기 때문에 결국 빵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미등록인 경우다. 1000에 50인데 미등록했다. 이런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50%가 적용되고, 만약에 공제가 한 푼도 안 됐다라고 할 경우에는 42만 원이 됩니다. 자, 600만 원에서 50% 공제를 하면 이제 300만 원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기본 공제가 빵원이다. 왜냐하면 이 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그런 분이어서 기본 공제를 받지 못한다. 그래도 이제 그러면 300만 원에 대해서 임대소득세를 매기게 되는데, 여기에 14%를 적용하게 되죠. 분리과세니까 14%를 적용하면 300만 원에 14%면 42만 원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에 50을 한 채를 갖고 있는데 뭐 미등록, 그러니까 가장 뭐 혜택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가장 소극적으로 있으시고, 또 이미 소득도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최대 내는 것이 42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12달 월세 중에 한 달 월세를 그냥 세금으로 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600만 원 중에 42만 원을 빼고 558만 원의 연 그 임대소득 수입이 생기는 거죠. 42만 원을 빼고. 뭐 이런 분들은 결국은 미등록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뭐 월세를 조금씩 올릴 수도 있겠죠. 한 3, 4만 원 올리면 그 돈으로, 올린 돈으로 이거를 커버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공제 200만 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분이 이제 다른 종합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된다고 할 때, 그러면 3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공제되가 되면 100만 원이 되겠고, 100만 원에서 14%면 14만 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본 공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42만 원 내지 14만 원, 최소 14만 원, 많으면 42만 원의 임대소득세를 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건보료, 방금 요 앞장에서 건보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건보료의 피부양자가 그러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 일단 건보공단에서는 1000만 원 그리고 400만 원 이 두 가지 기준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월세 수입이 400만 원, 연 400만 원을 넘는 경우, 자, 지금 케이스가 되겠죠? 월세 50만 원을 받는 분은 600만 원, 연 600만 원이니까 400만 원을 넘는 케이스인데요. 만약에 4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은 미등록, 그러니까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세무서에 등록하지 않은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등록한 케이스가 아닌 한 군데만 등록한 케이스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미등록을 하더라도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연 4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에 있는 분들, 이분들은 만약에 세무서와 지자체 두 군데 모두 등록을 하게 되면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600만 원이면 여기 이 구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은 지자체와 세무서 두 군데 모두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1000만 원을 넘는 분은 뭐 지자체와 세무서 모두 등록을 하더라도 일단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과연 세부적으로 건보료가 얼마나 부과될지는 건보공단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그것을 제외하면 임대소득세 부분은 아까 이 정도 1000에 50에 월세를 받고 있는 분들은 미등록인 경우여도 연 14만 원에서 42만 원의 그 정도의 임대소득세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건보공단의 그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걱정이 없는 분들, 만약에 직장가입자이시거나 혹은 이미 지역가입자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이렇게 요 정도 14만 원에서 42만 원 정도 부담이 생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기존에 피부양자이셨던 분들은 이것 이외에 추가로 건보료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이제 피부양자이셨던 분들은 등록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좀 안정적인 그 월세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은 월세 수입이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세금이나 건보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소득이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지자체와 세무서 모두 등록을 하시는 쪽을 고려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등록을 지자체와 세무서 모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또 내가 지켜야 할 의무, 임대 의무 기한을 지켜야 되고 또 임대료 증액 상한이 적용된다는 거, 그것도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영상에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잘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050 오피스텔 월세를 받는다면 임대소득세 얼마나 낼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이셨던 분들에게 좀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